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감동과 눈물, 그리고 삶의 깊은 교훈이 담긴 인생. 사연을 전해드리는 우리 가족 스토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족과 결혼,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최신 사연을 만나보세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친정아버지의 첫 제사에 가겠다는 저를 시댁은 막아섰습니다. 남편은 이혼 서류를 집어 던지며 이 문 밖을 나설 거면 당장 도장 찍어라고 협박했죠. 저는 서류에 서명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은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고 경악하게 됩니다. 저는 그저 친정아버지의 첫 제사 소상에 참석하기 위해 단 하루만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허락을 구했을 뿐이었습니다. 전날 밤부터 밤을 새워가며 시댁 식구들이 먹을 음식과 친정어머니께 드릴 선물 제사상에 올릴 정과 나물들을 정성스레 준비했고 그저 모든 일이 평화롭게 지나가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작은 캐리어를 끌고 거실로 나오자마자 시어머니인 강 여사는 몹시 불쾌한 표정으로 현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너 지금 어딜 간다는 거니? 오늘 친정아버지 첫 제사라서 다녀오려고요, 어머님. 강 여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집을 왔으면 이 집 귀신이 되어야지.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이 먼저 아니니. 오늘 우리 집에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손님들 오시는데 네가 남아서 음식장만 하고 수발을 들어야지. 어딜 간다는 거야.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어젯밤에 드실 음식은 다 장만해 두었습니다. 아침 일찍 내려갔다가 제사만 모시고 저녁에 바로 올라오겠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탁자를 쾅 내리쳤습니다.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 내 말이 허공에 떠도는 메아리로 들리니. 그때 남편 백현우가 2층 계단에서 내려왔습니다. 맞춤 정장을 빼입은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죠. 불과 몇 달 전 그는 대기업의 핵심 부서 본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의 성격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힘들고 가난했던 시절에는 한없이 다정했던 사람이 권력과 돈을 쥐게 되자 자신의 곁을 지켜준 사람을 우습게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제 캐리어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당신 지금 진짜 엄마 말씀 거역하고 가겠다는 거야. 저는 남편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아빠 첫 제사야. 딱 하루만 다녀오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 일이니. 남편은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유난 떨 필요 있어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잖아. 그 순간 제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빠야. 남편은 팔짱을 끼며 대꾸했습니다. 그래서 뭐 나랑 결혼했으면 어디가 우선순위인지 알아야지. 시어머니도 즉각 맞장구를 쳤습니다. 내 아들 말이 100번 맞다. 명색이 뼈대 있는 집안 며느리가 돼서 맨날 친정 타령이나 하고.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오늘 이 현관문 밖으로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면 다시는 이 집에 돌아올 생각 마라.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결혼 생활 3년. 그 3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시어머니의 말에 토를 단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시댁 식구들의 아침상을 차리고 쥐꼬리만한 월급을 모아 살림에 보태며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심장을 후벼 파는 독설뿐이었죠.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내가 가는 걸 막을 거야. 그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안 돼. 내가 오늘 기어코 가겠다면 제 물음에 남편은 책상 서랍을 열더니 미리 준비해둔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매몰차게 내동댕이 쳤습니다. 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야.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그 문 밖을 나갈 배짱이 있다면 당장 여기에 도장 찍고 나가. 시어머니는 박장대소했습니다. 그래, 당장 서명해라. 네 년이 얼마나 배짱이 두둑한지 내가 한번 봐야겠다. 거실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모든 정보가 이미 기입되어 있었고 오직 제 서명란만 비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를 이 집에서 쫓아내기 위한 작은 구실 하나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고개를 들어 평생 저를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던 남자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일말의 망설임도 동정심도 없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펜을 집어들자 시어머니가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난 척 그만하고 어서 찍어보시지. 남편은 자만심에 가득 차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그의 눈에 비친 저는 늘 참기만 하는 바보 같은 여자였기에 제가 절대 서명하지 못할 거라 확신하고 있었죠. 저는 크게 심호흡을 한 뒤 주저없이 서명란에 펜을 그었습니다. 이혼 서류 위에 윤서아라는 제 이름 3글자가 또렷하게 새겨졌습니다. 손떨림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가에 맴돌던 미소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남편조차도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줄 몰랐는지 몇 초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금세 큰 소리로 비웃었습니다. 오, 대단한데. 나 없으면 넌 길바닥에서 굶어 죽어. 이 집에서 나가서 누가 널 걷어줄 것 같아. 널 누가 필요로 해. 난 이제 사회적 지위도 있고 능력도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너보다 훨씬 잘난 여자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 두고 봐. 결국 넌 내 앞에 무릎 꿇고 다시 받아달라고 빌게 될 테니까. 저는 남편을 한참 동안 쳐다보았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남자는 완전히 낯선 타인이었습니다. 3년 전 폭우가 쏟아지던 날 제 손을 잡고 소박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꾸리자고 약속했던 사람. 가난해도 평생 제 손을 놓지 않겠다며 울먹이던 사람. 그런데 고작 몇 번의 승진과 주변 사람들의 알량한 아첨에 취해 그는 모든 것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아주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고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실망감 뿐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깔끔하게 접어 탁자 위에 올려둔 뒤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잡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면 제가 울며 불며 매달릴 거라 착각하고 있었으니까요. 등 뒤로 차가운 철문이 닫혔습니다. 한때 나의 스위트홈이라 불렀던 그곳을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서울의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살을 에이는 듯한 찬 바람이 불어와 마음마저 시리게 했죠. 저는 터미널로가 안동으로 향하는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긴 여정 내내 저는 차창 밖 풍경만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도심의 빌딩 숲이 멀어지고 점차 익숙한 시골길과 논밭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 3년의 기억들이 슬로모션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가 실직해서 절망하던 날, 제가 없으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흐느끼던 날, 저는 그의 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해 아무도 모르게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남편의 알량한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제 모든 것을 숨겼던 날들, 제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 제 모든 것을 바쳐 지켜냈던 사람이 돈과 권력 앞에서 가장 먼저 저에게서 등을 돌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올려둔 가방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작은 영정사진과 새벽에 미리 사둔 하얀 국화꽃 다발이 들어있었습니다. 오늘 이 결혼을 끝내는 한이 있더라도 기필코 아빠 영전에 향은 피워야 해. 버스는 어느새 익숙한 국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창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자 3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저와 남편은 어느 취업 박람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그는 다니던 직장을 막 그만둔 백수였고 통장 잔고는 몇만 원이 전부인 초라한 청년이었습니다. 색이 바랜 낡은 셔츠와 밑창이 다 닳아버린 구두를 신고 있었죠.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다들 비를 피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그 사람만 처마 밑에 서서 빗물에 잔뜩 구겨진 이력서, 뭉치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 우산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는 참 선한 미소를 지었고 저는 그 미소에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연인이 된 후 그는 어릴 적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며 겪었던 서름을 털어놓았습니다. 기필코 성공해서 어머니 호강시켜드리는 게 꿈이라던 그의 말에 저는 참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연애하던 1년 동안 우리는 참 많은 고생을 함께 했습니다.
그가 달이 가도록 취업을 못해 월세 낼 돈이 없어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닐 때 저는 야간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밤 11시가 훌쩍 넘은 시간에 퇴근하면서도 그를 챙기기 위해 왕복 20km가 넘는 거리를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가 따뜻한 도시락을 건네주기도 했죠. 그는 저를 꼭 안아주며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서아 너한테 다 보상할게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때는 그 약속이 그렇게 허망하게 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할 때 저는 비싼 혼수도, 예단도, 화려한 호텔 결혼식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날 진심으로 사랑해주면 좋겠으니까요. 친정 어머니조차도 서아 너 정말 저 친구랑 행복할 자신 있니? 라며 걱정하셨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제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믿어요. 어머니는 짧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결혼 후에도 남편은 좀처럼 안정된 직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매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그를 보는 게 마음 아팠죠.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하던 남편은 어느 날 베란다에 주저앉아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했습니다. 우리 그냥 이혼하자. 나 때문에 당신까지 평생 고생하는 거 꼴 보기 싫어.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는 당신 돈 보고 결혼한 거 아니야. 당신이라는 사람을 보고 한 거지. 당신이 포기하지 않으면 나도 절대 포기 안 해. 그리고 며칠 뒤 저는 큰 외삼촌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삼촌을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태성그룹의 송태준 회장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촌이 저를 얼마나 끔찍이 아끼는 유일한 혈육인지 아는 사람은 드물죠. 어릴 적부터 부모님은 제게 집안 배경에 기대지 말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엄격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도 남편에게 제 친정에 대한 진짜 배경을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제 배경이 아닌 인간 윤서아 자체를 사랑해 주길 바랐습니다. 그날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으시던 외삼촌은 딱 한마디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조카딸, 그 녀석이 정말 네가 이렇게까지 도와줄 가치가 있는 놈이 확실하냐?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삼촌, 확실해요. 삼촌은 호탕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좋다. 삼촌이 그 녀석에게 딱 한 번의 기회를 주마. 하지만 그 기회를 소중히 여기지 못한다면 삼촌도 어쩔 수 없다. 저는 거듭 감사 인사를 드린 뒤 한 가지 간절한 부탁을 덧붙였습니다. 삼촌 제발 그 사람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그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해냈다고 믿게 해서 자존감을 지켜주고 싶어요. 외삼촌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제 뜻을 수락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남편은 기적처럼 태성그룹 본사로부터 면접을 보러 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하며 저를 부둥켜 안고 뛰었습니다. 여보, 드디어 하늘이 내 노력을 알아주나 봐. 저는 마주 웃어주었습니다. 하늘은 늘 노력하는 사람 편이잖아. 회사에 입사한 초창기 남편은 정말 성실히 일했습니다. 저 역시 진심으로 기뻤고요. 매일 퇴근하고 돌아오면 상사에게 어떤 업무를 배웠는지, 무슨 칭찬을 들었는지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사실 그를 이끌어주던 상사들은 모두 삼촌이 안배해둔 사람들이었지만 저는 끝까지 함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남편은 유례없는 초고속 승진을 거듭하며 과장에서 부장, 그리고 본부장까지 올랐습니다. 그때마다 삼촌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 그 녀석 제법 능력이 있더라. 초심만 잃지 않으면 훌륭한 임원이 될 게야 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빛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직함을 달고 권력의 맛을 보게 된 후부터 남편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잦은 야근과 회식 핑계로 늦게 귀가하더니 점점 식탁에서 얼굴을 마주하는 날이 줄어들었고 저를 대하는 말투도 차갑게 얼어붙었죠. 제 안부를 묻는 일도 결혼기념일을 챙기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핸드폰 비밀번호는 수시로 바뀌었고 문자 메시지함은 늘 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가 많이 바빠서 그럴 거라며 제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강 여사가 강남의 우리 아파트로 합가하면서 모든 것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 이제 어엿한 대기업 본부장이야. 촌에서 온 너 따위가 감히 어디서 고개를 빳빳이 들어 주제 파악 좀 하고 살아라.
저는 참았습니다. 남편만 내 마음을 알아주면 그걸로 족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남편마저 자신의 어머니와 똑같은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옷차림이 촌스럽다며 면박을 주고 사람들을 대하는 교양 수준이 떨어진다며 무시했죠. 심지어 언젠가 부부싸움 끝에 남편은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나같이 능력 있는 남자 아니었으면 너 같은 게 태성그룹 본사 근처나 가봤을 것 같아. 저는 그저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몰랐을 겁니다. 그 잘나고 능력 있다, 자부하는 본부장 자리가 과거 폭우 속에서 고개를 숙인 채 절망하던 청년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제가 무릎 꿇고 빌어서 얻어낸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중요한 인사평가를 통과하고 임원으로 발탁될 때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를 지지하고 안배해준 사람이 바로 저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단 한 번의 감사 인사도 바란 적은 없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그런 계산은 무의미하다고 믿었으니까요. 그저 그가 바르고 좋은 길을 걷기만 바랐습니다. 하지만 바로 오늘 아침 남편이 제 얼굴에 이혼 서류를 내동댕이 치며 나 없으면 넌 굶어 죽어라고 조롱했을 때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는 엎드려 은혜를 구하지만 막상 높은 곳에 오르면 자신이 밟고 올라온 계단이 무엇이었는지 까맣게 잊어버리는 인간도 있다는 것을요. 어느새 버스는 안동 본가로 들어서는 낯익은 흙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오래된 소나무와 마을, 어귀의 정겨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직 가슴 한구석이 아릿했지만 더 이상 뒤돌아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은 집에 가서 사랑하는 아버지, 영전에 향을 피워 올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너무 참고만 살아와서 홀로 남겨진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한 불효를 사죄하는 것이었죠.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버스가 마을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작은 캐리어를 끌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옛 한옥의 솟을 대문과 흙담은 3년 전과 다름없이 고즈넉하게 서 있었습니다. 마당에 피어있는 은은한 들꽃 향기와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가 왠지 모르게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결혼한 지 고작 3년밖에 안 지났는데 마치 전생에 떠나온 고향을 다시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서서 크게 심호흡을 한 뒤 조심스레 나무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대청마루에서 어머니는 정갈한 한복을 입으시고 아버지 제사상에 올릴 쨍그릇을 정성스레 닦고 계셨습니다. 제 인기척에 고개를 드신 어머니는 몇 초간 동작을 멈추셨습니다. 서아, 너 왔니? 저는 애써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어머니는 닦고 있던 그릇을 내려놓고 황급히 다가와 저를 꽉 안아주셨습니다. 제 앙상한 어깨를 어루만지시던 어머니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눈치채신 듯 했습니다. 품에서 저를 떼어내고 제 얼굴을 찬찬히 살피셨죠.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됐어? 눈은 또 왜 이렇게 퉁퉁 부은 거고? 저는 짐짓 씩씩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버스 오래 타고 와서 피곤해서 그래요, 엄마. 어머니는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무슨 슬픈 일이 있으면 늘 그렇게 실없이 웃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더 캐묻지 않고 제 차가운 손을 꽉 쥐어주셨습니다. 그래, 오느라 고생했다. 아빠도 네가 와서 참 좋아하실 게다. 아빠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꾹꾹 눌러 담았던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대청마루에 차려진 제사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영정사진 속 아버지는 살아생전의 그 인자한 웃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향을 집어 불을 붙인 뒤 향로에 꽂았습니다. 가느다란 연기가 천천히 허공으로 피어올랐습니다. 두 번의 절을 올리고 향탁 앞에 무릎을 꿇은 순간 결국 참고 있던 눈물이 둑이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작년에 아빠 돌아가실 때도 제때 못 와보고 이제야 첫 제사 지내러 왔네. 아빠가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라고 당부하셨는데 아빠, 딸이 아빠가 바라던 가정을 끝내 지키지 못했어요.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등 뒤에 서서 소리 없이 치마폭으로 눈물을 훔치고 계셨습니다. 제가 너무도 큰 상처를 안고 돌아왔음을 아셨지만
실컷 울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세상에는 오직 눈물로만 씻어낼 수 있는 고통도 있는 법이니까요. 낮이 되자 동네 어르신들과 친척분들이 차례로 제사를 모시러 오셨습니다. 다들 제 시댁과 남편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옅은 미소로 네, 다들 잘 지내세요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제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쫓겨나다시피 집을 나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점심때가 지나고 손님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을 무렵이었습니다. 대문 밖으로 검고 육중한 제네시스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분은 바로 제 외삼촌이셨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 크고 다부진 체격에 뿜어져 나오는 차분하면서도 압도적인 카리스마. 비록 수수한 캐주얼 정장 차림이셨지만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대기업 총수 특유의 기품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삼촌은 저를 보시자마자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우리 예쁜 조카딸 왔구나. 저는 뛰어나가 꾸벅 인사를 드렸습니다. 삼촌 오셨어요. 삼촌은 제 얼굴을 물끄러미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시더니 묵직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일단 들어가자. 제사 모시고 나서 우리 조카랑 얘기 좀 해야겠다. 삼촌이 아버지 영전에 절을 올리시고 친척들과 다과를 나누시다 보니 어느새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정막이 찾아온 늦은 오후, 삼촌은 저를 뒷마당 대청마루로 부르셨습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삼촌과 마주 앉아 다기를 기울이시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삼촌이 직접 따라주신 따뜻한 작설차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삼촌은 곧장 본론을 꺼내지 않고 제 얼굴을 가만히 응시하셨습니다. 한참 뒤에야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을 여셨죠. 서아, 너 삼촌한테 솔직하게 말해봐라. 무슨 일 있었지? 저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아무 일 없어요, 삼촌. 삼촌은 헛웃음을 치셨습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수만 명의 사람을 겪어본 장사꾼인데 내 조카딸 얼굴 하나 못 읽을까봐 넌 어릴 때부터 속상한 일이 있으면 입술을 꾹 깨무는 버릇이 있었어. 그건 지금도 똑같구나. 저는 찻잔을 쥔 두 손을 만지작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삼촌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 남편이라는 놈이 너한테 무슨 짓을 했느냐. 그 질문은 마치 믿던, 아있던 상처를 날카로운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뚝 하고 참았던 눈물이 찻잔 위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3년. 친정 식구들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어서 모든 걸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고 믿으며 혼자서만 삭혀왔던 억울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더는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쏟으며 지난날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강 여사가 합가한 이후로 매일같이 겪었던 혹독한 시집살이 총것이라며 제 인격과 출신을 비하당했던 일들, 매일 파출부처럼 불임을 당했던 끔찍한 시간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아침 친정아버지 제사에 가겠다는 저를 현관문 앞에서 막아선 일까지 전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멸시, 남편의 냉대, 그리고 기어이 제 눈앞에 던져진 이혼 서류와 당장 도장 찍고 나가라던 협박. 제가 이야기를 이어갈수록 삼촌의 눈빛은 무섭게 가라앉았습니다. 평온하던 얼굴에 서서히 분노의 그늘이 짙어졌죠. 그리고 제가 남편의 마지막 폭언, 즉 나 없으면 넌 길바닥에서 굶어 죽어라는 말을 전했을 때 대청마루 기둥을 짚고 있던 삼촌의 손등에 시퍼런 핏대가 솟구쳤습니다. 삼촌은 크게 심호흡을 하며 간신히 화를 억눌렀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는 어떻게 했어? 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도장 찍었어요. 삼촌이 움찔하셨습니다. 진짜 찍었다고 네 서명하고 나왔어요. 구천을 떠도는 우리 아빠 영전에 향 한 번 못 피우게 막는 사람들, 고인을 모독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단 하루도 더 살 수 없었어요. 삼촌은 비통하고 애처로운 눈빛으로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마루에서 내려가 마당을 거칠게 몇 바퀴 도셨습니다. 끓어오르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시는 듯 했죠. 이윽고 걸음을 멈추고 저를 향해 돌아서신
삼촌의 목소리는 한층 더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3년. 꼬박 3년을 넌 삼촌에게 철저히 숨겼구나. 만약 오늘 이런 일이 터지지 않았다면 넌 평생 그 모욕을 참아가며 살 작정이었던 게냐.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오열했습니다. 가족들 걱정시키기 싫었어요. 남편이 철이 들면 예전 모습으로 돌아올 거라 믿었어요. 삼촌은 허탈하고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인간이란 참 어리석지. 넘치게 받을수록 자신이 원래부터 귀한 존재인 줄 착각하고 자신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망각해버리니 말이다. 삼촌은 마루 위로 올라와 제 앞에 정좌하셨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태산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아, 너 그놈이 불과 3년 만에 어떻게 태성그룹 본사 임원 자리까지 초고속으로 올라갔는지 아느냐. 저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다 삼촌께서 뒤에서 보살펴 주신 덕분이죠. 삼촌은 제 눈을 똑바로 응시하셨습니다. 그래, 나다. 그놈의 볼품없는 이력서에 특별 채용 서명을 한 것도 나고 임원진에게 지시해 특별히 기회를 주라고 안배한 것도 나야. 그놈의 매 분기 인사평가를 직접 들여다보며 끌어올린 것도 다 나 송태준이다. 그 모든 건 오직 내 사랑하는 조카딸 네가 그놈을 선택했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삼촌이 이 말을 이으셨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고 도와준 것에 대해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뼈저리게 후회스럽구나. 배은망덕한 짐승만도 못한 놈을 거두었으니 말이다. 삼촌은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뒷짐지신 채 마당 저편을 응시하셨습니다. 평소의 부드러움은 온데간데 없고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는 총수로서의 날카로움이 번뜩였습니다. 옛날에 네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나는 진작에 죽었을 목숨이다. 네 아버지가 나를 살려주셨고 나는 널 내 친딸이나 다름없이 지키겠다고 네 아버지께 맹세했어. 그런데 내가 아둔하여 내 딸 같은 조카가 3년이나 그 지옥 같은 시집살이를 당하게 방치했구나. 이건 전적으로 내 불찰이다. 저는 화들짝 놀라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삼촌. 삼촌 잘못이 아니에요. 그 결혼은 온전히 제가 선택한 거였잖아요. 삼촌은 저를 돌아보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내가 그놈의 본성을 알았더라면 애초에 그 자리에 앉혀두지도 않았을 거다. 삼촌은 안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셨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얼음장같이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삼촌은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서아, 너 혹시라도 그놈과의 결혼 생활을 되돌리고 싶은 미련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느냐? 저는 아주 긴 침묵 끝에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요, 지쳤어요. 두 번 다시 그 진흙탕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삼촌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겠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온전히 이 삼촌이 알아서 처리하마. 그 모자에게 똑똑히 가르쳐주마. 분수도 모르고 남의 사다리를 타고 너무 높이 기어 올라간 놈이 어떻게 추락하는지 말이다. 자신이 디디고선 그 사다리를 걷어찬 대가가 무엇인지 철저히 깨닫게 해주마. 저는 삼촌이 전화를 거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늘 이성적이고 온화하시던 삼촌이 이토록 분노하시는 모습은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수많은 계열사를 거느린 그룹 총수로서 늘 감정을 통제하시던 분의 눈빛에 이토록 서늘한 실망감이 서려 있는 건 낯선 광경이었죠. 삼촌이 전화를 끊고 다시 제 옆에 앉아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서아, 너 혹시 삼촌이 네 뜻을 묻지 않고 개입하는 게 원망스럽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원망하지 않아요. 원망한다면 사람을 맹목적으로 믿었던 제 자신을 원망해야죠. 삼촌은 씁쓸하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넌 참 네 아버지를 빼다 박았구나. 늘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 바보 같은 다정한 말이다. 옛날에 네 아버지가 술 한잔 하시며 내게 그러셨지. 우리 서아는 정이 너무 많아서 탈이야. 나중에 시집가면 영악하지 못해 손해만 보고 살까 걱정이다라고. 그때 난 그저 웃어 넘겼는데
네 아버지 말씀이 이토록 무섭게 맞아떨어질 줄이야.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저 부부가 되면 서로 의지하고 함께 노력하며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삼촌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다. 부부란 응당 그래야지. 하지만 그게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을 당연한 권리인 양 착취해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란다. 삼촌은 식어버린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너 혹시 그놈이 우리 그룹의 최종 합격 통보를 받던 날 기억하느냐? 네, 기억해요. 너무 좋아서 밤새 잠도 못 자고 펑펑 울었잖아요. 삼촌은 차갑게 비웃으셨습니다. 그날 네가 내게 간곡히 부탁한 직후 내가 인사총괄 전무에게 직접 지시를 내렸지. 그 녀석에게 기회를 줘라. 단 절대로 배경이 누구인지 발설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삼촌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맞아요. 제가 그렇게 부탁드렸죠. 남자들, 자존심이 있잖아요. 자기가 아내의 연줄로 입사했다는 걸 알면 자괴감에 빠질까봐 온전히 자기 힘으로 일어선 거라고 믿게 해주고 싶었어요. 삼촌은 잠시 허공을 응시하셨습니다. 그래 난 널 믿었기에 그렇게 지시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바로 그 침묵이 그놈의 오만을 키운 독약이 된 셈이구나. 자기가 너무 출중하고 뛰어나서 그 자리까지 올라갔다고 착각하게 만들었어. 저는 뭐라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으니까요. 만약 그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더라면 우리의 결말은 달라졌을까요? 아니요.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굳이 생색내지 않아도 아내의 노고에 감사할 줄 아는 법이고 근본이 오만한 인간은 아무리 진실을 말해줘도 어떻게든 자신의 공으로 돌리기 마련이니까요. 삼촌이 물으셨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그놈은 단 한 번이라도 자기 승진이 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빠른지 의문을 품은 적이 있더냐? 아니요. 늘 자기가 다른 동기들보다 월등히 뛰어나서 회사가 알아봐주는 거라고 자랑스러워했어요. 삼촌은 헛웃음을 지으셨습니다. 뛰어나긴 개뿔이. 능력이 전혀 없었다면 나 역시 임원 자리까지 밀어주진 않았을 거다. 하지만 능력은 사람을 빨리 가게 만들 순 있어도 멀리 가게 만드는 건 결국 그 사람의 인성이다. 경영진 회의 때마다 그놈의 오만한 태도를 지적하며 인사를 보류하자는 의견이 꽤 많았어. 하지만 내가 번번이 막아주며 기회를 더 주자고 고집을 피웠지. 고생을 해본 놈이니 결국엔 인품이 다듬어질 거라고 굳게 믿으면서 말이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한참 부족했구나.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죄송해요, 삼촌. 네가 죄송할 게 뭐에 있니? 잘못은 분수를 모르고 날뛰는 그놈에게 있는 것을. 그때 안채에서 어머니가 과일을 깎아 쟁반에 내오셨습니다. 두 사람 얘기 다 끝났수. 삼촌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네, 누님. 거진 다 끝났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과일을 밀어주셨습니다. 아침부터 제대로 먹은 것도 없잖니. 한술 떠라. 제가 사과 한 조각을 집어 들려던 찰나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 이름에 남편 두 글자가 떴습니다. 저는 액정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10초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벨이 울렸고 세 번째 전화도 매정하게 끊어버렸습니다. 어머니가 불안한 눈빛으로 물으셨습니다. 그 서방이 전화한 거니 안 받아봐도 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과 나눌 얘기 없어요, 엄마. 전화벨이 짜마자 카카오톡 메시지가 팝업으로 떴습니다. 너 지금 어디야? 꼴값 떨지 말고 당장 기어들어와. 그 문장을 읽은 저는 씁쓸한 미소와 함께 화면을 잠가버렸습니다. 1분 뒤 다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너 한 번만 봐준대. 오늘 저녁 당장 돌아와서 엄마랑 나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빌면 서류 접수하는 건 보류해 주시겠대. 그들은 제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갔음에도 여전히 제가 돈 한 푼 없이 쫓겨나 갈 곳 잃은 불쌍한 여편네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만 겁을 주면 꼬리를 내리고 기어들어 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죠. 3년을 함께 살았음에도 그들은 저라는 사람을 요만큼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 표정 변화를 살피던 삼촌이 불쑥 손을 내미셨습니다. 핸드폰, 이리 줘봐라. 저는 순순히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삼촌은 안경을 고쳐 쓰시고 그 무례하고 오만불손한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 내려가셨습니다. 다 읽고 난 삼촌의 눈빛은 마치 겨울밤의 칼바람처럼 매서웠습니다. 핸드폰을 제게 돌려주며 삼촌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답장할 필요 없다. 오늘부터 넌 그 어떤 인간에게도 네 행동을 해명하거나 사과할 필요 없어. 모든 건 이 삼촌이 알아서 한다. 삼촌 대체 뭘 어쩌시려고요? 삼촌은 시선을 멀리 고향 마을의 들판으로 던지며 아주 평온하게 그러나 뼈있는 어조로 대답하셨습니다. 기업의 총수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다. 기업은 도덕성을 갖춘 인재를 품어야 하고 그의 미달하는 썩은 고름은 단호하게 도려내야지. 그놈이 네 남편이어서 복수하겠다는 게 아니야. 자기 식구조차 사람 대접 안 하는 놈은 언젠가 반드시 회사와 조직 등에 칼을 꽂게 되어 있다. 그런 리스크를 기업이 떠안을 순 없지. 삼촌은 다시 자신의 핸드폰을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거셨습니다. 신호음이 울리자마자 상대방이 즉각 전화를 받았습니다. 인사총괄 전무인가, 나 송 회장이네. 당장 내일 아침 임원진 회의 소집해. 안건은 영업본부 관리직 전원에 대한 인사고과 및 윤리강령 위반 전면 재조사야. 특히 백현우 본부장의 지난 3년간 인사파일 징계 이력, 하도급 업체, 갑질 논란 사내 괴롭힘, 익명 제보까지 싹 다 긁어 모아서 내일 아침 9시 전까지 내 책상 위에 올려놔. 단 한 장도 누락시켜선 안 될 거야. 전화를 끄는 삼촌은 제게 돌아보며 엷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서아, 넌 걱정 마라. 삼촌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기업을 운영한다고 생각하진 않겠지. 만약 그랬다면 지금 당장 전화를 걸어 그놈 목을 쳤을 게다. 하지만 모든 징계와 해고는 회사의 정당한 룰과 절차에 따라 진행될 거야. 그래야 훗날 그놈이 앙심을 품고 부당 해고라며 딴죽을 걸지 못할 테니까. 삼촌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난 복수를 하는 게 아니다. 그저 원래부터 그놈의 것이 아니었던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뿐이야. 짧은 가을 해가 빠르게 저물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은 뒤 저는 어머니와 함께 마당의 평상을 치우고 제 길을 정리했습니다. 일을 막 끝냈을 무렵 다시 핸드폰 화면이 번쩍였습니다. 이번엔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 강 여사의 문자였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 우리 집 현관문 열고 안 들어오면 내일부터 넌 길거리에서 빌어먹게 될 줄 알아라. 감히 내 아들 앞길에 재를 뿌리려고 들어. 저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핸드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붉게 타들어가는 저녁 노을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제 인생을 지독하게 짓잠했던 두려움과 압박감이 처음으로 먼지처럼 흩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닫혀버린 문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향하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친정 본가에서 평온을 되찾아가고 있을 무렵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남은 시댁의 분위기는 하늘을 찌를 듯 기고만장했습니다. 시어머니 강 여사는 최고급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제가 끓여놓고 간 다즐링 홍차를 우아하게 홀짝이며 승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이혼 서류의 제 서명을 툭툭 치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알턴이가 쏙 빠졌네. 촌티, 풀풀. 나는 영꼴 보기 싫었는데 제발로 나가주니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남편 백현우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거만한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본부장으로 승진했을 때 동료와 협력업체에서 보내온 축하 메시지들을 다시 읽어보며 우쭐해하고 있었죠. 입가에는 자만심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거봐요 엄마. 걔가 뭐 배짱이나 있겠어요. 기껏 도장 찍고 나가봐야 갈 데라고는 깡촌 시골 구석밖에 없는데. 며칠 굶어보면 알아서 캐리어 끌고 눈물 콧물 쏙 빼며 현관문 비밀번호 누를걸요. 강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암 그렇고 말고 원래 배운 거 없고 돈 없는 년들이 한 번씩 저렇게 발작을 해요. 이번 기회에 아주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놔야 한다. 기어들어오면 각서부터 쓰게 해. 두 모자는 소리내어 웃으며 건배를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3년이라는 세월과 부부의 연은
그저 하찮은 종이 조각 하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잠시 후 강 여사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현우야, 그 기집애 통장에 돈은 좀 남은 거 있니? 현우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휴, 있어봐야 몇 푼이나 되겠어요. 쥐꼬리만 한 월급 받아서 장 보고 생활비 하느라 남은 것도 없을걸요? 이제 나라는 든든한 백도 떨어졌는데 당장 다음 달 월세 낼 돈이나 있을까 모르겠네. 강 여사는 입꼬리를 비죽거렸습니다. 슈슈, 내 아들 같은 금주를 제 발로 걷어차다니. 현우, 넌 걱정 마라. 며칠 버티다가 돌아오면 그때 넌 네가 원하는 조건 싹 다 걸고 쥐 잡듯이 잡아버려. 현우는 낄낄거리며 화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이번엔 문 안 열어줄 겁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엄마한테 큰 절로 사과하기 전까진 절대 안 받아줄 거예요. 강 여사는 그 말이 무척 흡족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 벽면을 가득 채운 진열장 안에는 남편이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거래처와 하청업체에서 상납하다시피 한 고가의 양주와 명품 선물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녀는 크리스털 위스키병을 어루만지며 황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옛날 구질구질하게 단칸방 살 땐 누가 우릴 사람 취급이나 했니? 다 네가 능력 있어서 태성그룹 본부장까지 올라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굽신거리는 거 아니야. 밖에 나가면 다들 나더러 사모님 사모님 한다니까. 현우는 가슴을 활짝 펴며 자신감 넘치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죠, 엄마. 이번 임원 평가만 잘 넘기면 전무로 승진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때 되면 우리 한남동 고급 빌라로 이사가고 차도 포르쉐로 바꾸자고요. 강 여사는 손뼉을 치며 환호했습니다. 그래야지. 그리고 새로 장가도 가야지. 우리 집안 수준에 딱 맞는 정재계 고위층 집안 교수로 말이야. 그깟 촌년은 잊어버려라. 그 말을 듣고도 남편은 아내를 변호하기는커녕 알 수 없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입에 머금은 커피를 여유롭게 삼켰습니다. 그 침묵은 과거 저를 향해 퍼붓던 그 어떤 폭언보다 잔인했습니다. 3년 전 연애 시절만 해도 누가 저를 향해 나쁜 소리 한마디만 하면 당장이라도 주먹을 쬐듯 화를 내며 저를 감싸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난과 절망의 시기를 함께 견뎌온 아내를 자기 어머니가 무참히 짓밟도록 방관하고 심지어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늦은 오후 현우에게 대학 동창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야, 백현우, 너 부인하고 이혼할 거라며 소문 쫙 퍼졌어. 현우는 여유롭게 다리를 떨며 대답했습니다. 뭐 서류에 도장 찍었지. 며칠 내로 법원 갈 거다. 친구는 짐짓 놀란 척 물었습니다. 야, 진짜냐? 후회 안 해. 재수 씨가 너 백수 시절부터 내조 엄청 빵빵하게 했잖아. 현우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후회는 무슨? 야, 내가 지금 태성그룹 본부장이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줄 서는 여자들이 트럭으로 한 대다. 너 우리 본사 홍보팀이나 비서실 분위기 모르지. 매일 아침 내 사무실 방 문턱이 닳도록 여자들이 커피 타다 나르는 거. 전화기 너머로 친구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역시 잘 나가는 대기업 임원 나으리라 다르네. 그 알량한 치켜세움에 현우의 어깨는 남산만큼 솟아올랐습니다. 돈, 권력, 직함을 거머쥔 남자에게 여자는 언제든 갈아치울 수 있는 전리품쯤으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통화를 마친 남편은 현관에 걸린 대형 거울 앞으로 다가가 자신의 모습을 이리저리 비춰보았습니다. 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수백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찬 자신의 모습에 도취되어 흐뭇한 미소를 지었죠. 그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누리는 이 모든 눈부신 성공과 화려한 지위가 온전히 자신의 피나는 노력과 천재적인 능력 덕분이라고 말입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은 자수성가의 표본이라고 굳게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자신이 쓰레기 취급하며 쫓아낸 그 여자가 사실은 태성그룹 총수의 유일한 피부치이자 자신의 인생 전체를 통째로 뒤바꿔 놓은 은인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날 밤 강 여사는 잠자리에 들기 전 또다시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현우야, 내일쯤이면 그 기집애가 빌며 전화 올 거다. 무조건 각서부터 받아. 그리고 시댁 식구들 모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석고대죄하라고 해. 현우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아휴, 냅둬요. 자기가 버티면 어쩔 건데 굶어 죽기 직전이면 알아서 기어오겠죠. 그때 가서 아주 박살을 내줄 테니까 기대하세요. 그는 무심코 스마트폰의 발신 목록을 열어보았습니다. 저에게 걸었던 10여 통의 전화기록 아래로 전부 부재중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살짝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세한 짜증과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아내가 그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3년 내내 자기가 부르면 강아지처럼 달려오고 문자를 보내면 1분 안에 답장을 보내던 소유물이 처음으로 자신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사실이 불쾌했던 것입니다. 그는 짜증스럽게 자판을 두드려 문자를 한 통 더 보냈습니다. 마지막 기회다. 내일 당장 집으로 와라. 안 오면 영영 끝이니까 알아서 해. 문자를 보냈지만 여전히 수신 확인 표시인 숫자 1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템, 어디서 되도 않는 밀당을 하고 난리야 라며 핸드폰을 침대 위로 툭 던져버렸습니다. 강 여사 역시 냅둬라. 집값게 얼마나 뻣뻣하게구나 보자꾸나 하며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이 오만한 두 모자는 달콤한 숙면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이 누워있는 강남 아파트에서 불과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태성그룹 사옥 최고층 회장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 시각 여의도에 위치한 태성그룹 본사 50층 회장실, 정막이 흐르는 집무실 안에서 이 거대한 제국의 지배자인 송태준 회장은 책상 위를 가득 채운 서류 더미를 무서운 속도로 읽어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그룹의 2인자인 총괄사장과 인사담당 전무가 마른 침을 삼키며 부동자세로 서 있었죠. 송 회장은 한참 동안 말없이 두툼한 인사곡과 파일의 페이지를 넘기더니 빨간 펜으로 무언가를 쓱쓱 긋고는 서류철을 덮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정각. 그룹 내 모든 임원진과 본부장급 이상 간부 전원을 3층대 회의실로 집합시키세요. 이번에 아주 제대로 고름을 짜낼 자리가 있을 거요. 네, 회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총괄 사장이 깍듯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 회장은 집무실 통유리창 너머로 화려하게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귓가에는 조카 딸 서아의 떨리던 목소리가 환청처럼 맴돌고 있었습니다. 나 없으면 넌 길바닥에서 굶어 죽어. 송 회장은 두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동고동락하며 자신의 밑바닥 시절을 지켜준 아내에게 저토록 잔인한 칼날을 휘두르는 인간이라면 회사의 직원들과 협력업체, 사람들을 향해서는 필시 포악한 군주처럼 군림했을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저런 짐승만도 못한 놈이 태성의 이름을 달고 완장을 차게 둔 것은 그룹의 수장으로서 명백한 직무유기였습니다. 송 회장은 비서실장에게 짧은 문자 하나를 전송했습니다. 내일 아침 인사 발령건. 사규에 따라 한치의 예외도 없이 최고 수위로 진행할 것. 창밖의 서울엔 짙은 어둠이 깔려 있었고 현우 모자는 여전히 화려한 미래를 꿈꾸며 단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음날 아침 떠오를 태양이 자신들의 인생에 닥칠 가장 끔찍한 악몽의 서막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제 남편 백현우는 그 어느 때보다 상쾌하고 활기찬 기분으로 눈을 떴습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샤워를 마친 그는 전신 거울 앞에서 심혈을 기울여 외모를 단장했습니다. 최고급 원단으로 지어진 네이비색 맞춤 정장을 걸치고 넥타이 딤플을 정교하게 잡은 뒤 왁스로 머리를 말끔하게 빗어넘겼습니다. 주방에서 전복죽을 끓여서 내오던 강 여사가 흐뭇한 표정으로 아들을 찬탄했습니다. 어이구 우리 아들 어쩜 이리 영화배우 뺨치게 훤칠할까. 넌 태생부터가 남들 위해 군림할 귀족 관상이야. 현우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매료된 듯 우쭐대며 웃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됐어요. 아마 조만간 있을 하반기 대규모 임원 인사 개편 때문인 것 같은데 분위기 봐서 저 이번에 상무로 특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강 여사는 손뼉을 쳤습니다. 당연하지. 넌 회장님도 눈여겨보는 핵심 인재잖아. 그 시궁창 같은 년은
내 발목이나 잡을 줄 알지. 어디 비할 때가 되니 당장 내일 법원 가서 깔끔하게 도장 찍어버려. 네 엄마, 걔 얘긴 이제 그만하죠. 지금쯤 시골 구석에서 피눈물 흘리며 후회하고 있을 텐데 그는 여유롭게 벤츠 차키를 집어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와 태성그룹 본사로 향하는 올림픽대로를 달리는 내내 차 안의 카오디오에서는 승리를 자축하듯 경쾌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수억 원의 연말 보너스와 성과급 상무 타이틀을 단명함, 그리고 자신에게 굽신거릴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이 찬란한 제국의 성벽이 불과 30분 뒤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리라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오전 8시 30분 정각, 현우가 태성그룹 본사 1층 웅장한 대리석 로비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로비의 보안 요원들과 출근하던 하급 직원들이 90도로 허리를 굽혀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해야 정상인데 오늘따라 사옥의 공기가 묘하게 서늘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인사를 하긴 했지만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려 황급히 고개를 돌리거나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듯한 낌새를 보였습니다. 그가 자신의 45층 본부장 집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인사팀 소속 비서가 파랗게 질린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저, 백 본부장님, 송 회장님께서 오전 9시에 3층 대회의실로 전 임원 및 간부들을 긴급 소집하셨습니다. 현우는 넥타이를 살짝 풀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무슨 안건인지 공지 안 떴어. 상반기 실적 보고인가. 비서는 시선을 바닥으로 깐 채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다만 감사팀과 법무팀 임원들까지 전부 참석하는 걸로 보아 매우 중대한 사안 같습니다. 그래, 알았어. 제 시간에 내려가지. 오전 9시. 거대한 원탁이 놓인 대회의실에는 태성그룹을 움직이는 50여 명의 핵심 수뇌부들이 숨죽인 채 착석해 있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회의실 양쪽에 육중한 마호가니 문이 열리고 송태준 회장이 그룹 총괄 사장과 인사 담당 전무를 대동하고 입장했습니다. 참석자 전원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깍듯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송 회장은 평소의 온화한 미소 대신 얼음처럼 차갑고 굳은 표정으로 상석에 앉았습니다. 회의는 형식적인 인사말 따위 없이 즉각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송 회장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긴급히 소집한 이유는 우리 태성그룹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인사관리 실패와 직업윤리 훼손 사태를 척결하기 위함입니다. 능력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인성이나 도덕성이 결여된 자에게 권력을 쥐어준 것은 전적으로 경영진인 나와 여러분의 뼈아픈 실책입니다. 회의실 곳곳에서 임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무슨 거대한 숙청의 칼바람이 불어닥칠지 예측조차 되지 않았죠. 하지만 백현우 본부장만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서류철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영업이본부의 김상무 놈이 하청업체 리베이트 먹은 게 털렸나 보군. 꼴 좋다라며 남의 일 보듯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송 회장의 지시를 받은 인사 담당 전무가 두툼한 징계 파일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근 경영감사팀과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 고위급 임원 특별 복무감사 및 내부 고발 접수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심사숙고 끝에 경영진은 당사의 핵심 가치와 윤리 규정을 심각하게 훼손한 임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회의실 안의 산소마저 떠버린 듯한 찰나의 정적. 전무가 서류를 펼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해당 안건의 첫 번째 대상자, 영업일본부 백현우 본부장.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순간 펜을 돌리며 딴청을 피우던 현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엉거주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무는 감정 없는 기계적인 목소리로 판결문을 낭독하듯 쏟아냈습니다. 백현우 본부장은 재직 기간 중 지위를 남용하여 하도급 업체에 부당한 단가 인하를 강요하는 등 심각한 갑질을 행사하였고 부하 직원들에게 상습적인 폭언 및 인격 모독을
일삼았다는 구체적인 물증과 다수의 내부 제보가 확보되었습니다. 이는 태성그룹의 사규 제15조 및 임원 품위 유지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해사 행위입니다. 따라서 금일 오전 9시 30분을 기해 최고 경영진의 승인 아래 백현우 본부장의 모든 직위를 전격 해임 조치합니다. 과광. 현우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천둥이 내리쳤습니다. 그와 동시에 인사팀 직원이 다가와 붉은색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직위 해제 및 해고 통보서를 그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현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손이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통보서와 송 회장을 번갈아 보며 더듬거렸습니다. 해 회장님, 전무님, 이건 명백한 오해입니다. 누군가 저를 음해하려고 조작한 투서가 분명합니다. 제가 그동안 회사를 위해 수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송 회장의 싸늘한 시선이 그를 향해 곱게 꽂혔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 혼자만의 능력으로 올린 성과라고 믿소. 그건 우리 태성의 수많은 직원들의 피땀과 뒤에서 묵묵히 당신을 도운 사람들의 헌신 덕분이었소. 우리는 절차에 따라 정확하고 엄중하게 조사했고 당신은 회사의 가치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 쓰레기로 판명났소. 현우는 총괄사장과 평소 친하게 지내던 임원들을 향해 구원의 눈빛을 보냈지만 모두들 약속이나 한 듯 고개를 숙이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현우는 다리가 풀릴 것 같았지만 필사적으로 버티며 읍소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뼛속 깊이 반성하고 고치겠습니다. 제발 평사원으로 강등시켜서라도 회사에 남게 해주십시오. 제게 다시 한번 헌신할 기회를. 송 회장의 목소리엔 일말의 자비도 없었습니다. 기회는 이미 충분히 주어졌소. 지난 3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그 오만함과 무례함을 덮어주고 기회를 주었지만 당신 스스로 그 복을 발로 걷어차버린 거요. 전무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인사위원회 최종 결정 사항입니다. 임원 직위 해제와 동시에 근로계약서상의 중대 위반 조항에 의거하여 당일부로 백현우 씨와의 고용계약을 영구 해지합니다. 짐을 정리하여 오늘 낮 12시 정각까지 회사 자산을 모두 반납하고 퇴거하십시오. 30분 뒤 본사 출입 사원증과 전산망 접근 권한은 모두 차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해고, 계약 영구 해지. 단 두 마디의 단어가 현우의 완벽했던 세계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안 돼.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왜 나한테 갑자기 이러는 겁니까? 그가 실성한 사람처럼 중얼거렸지만 송 회장은 서류를 덮고는 매정하게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습니다. 백현우라는 존재는 더 이상 태성그룹 회의실에 머물 자격조차 없는 이방인, 아니 투명인간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현우는 보안 요원들의 싸늘한 눈빛을 받으며 회의실 밖으로 쫓겨나다시피 걸어 나왔습니다. 넋이 나간 채 45층 집무실로 뛰어 올라간 그는 어떻게든 상황을 뒤집을 만한 반박 이메일을 쓰기 위해 황급히 컴퓨터 전원을 켰습니다. 하지만 모니터에는 잔인한 팝업창 하나만 떠 있었습니다. 귀하의 계정은 접근이 차단되었습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그는 다급히 사내 IT 부서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기계적이고 냉담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백현우 전 잼 본부장님, 죄송하지만 경영진의 긴급 지시로 사내 이메일 클라우드 서버, 법인카드 한도, 심지어 지하 주차장 전기권까지 전부 무효화되었습니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현우의 이마에서 굵은 땀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사원증을 쥐고 자신의 사무실 문을 나섰습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굽신거리던 팀장들과 대리들이 이제는 경멸 섞인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권력이 사라진 자리엔 오직 철저한 고립뿐이었죠. 인사팀 직원이 가져다준 빈 종이 상자 하나. 그 속에는 가족사진 하나 없이 그저 싸구려 펜 몇 자루와 판촉용 머그잔, 입사 초기에 찍었던
부서단체 사진 한 장만이 초라하게 담겼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목숨 바쳐 일했다고 자부했던 대기업 본부장의 화려한 막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태성그룹 사옥 앞 거대한 광장. 한낮의 눈부신 가을 햇살 아래 짐이 담긴 종이 상자를 끌어안고 선 현우의 모습은 한없이 작고 초라했습니다. 어젯밤 침대에 누워 아내에게 나 없으면 길바닥에서 굶어 죽어라고 저주를 퍼붓던 자신이 불과 반나절 만에 진짜 길바닥으로 쫓겨난 알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현실에 그의 머릿속엔 단 하나의 거대한 의문 부호만 남았습니다. 도대체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그때 양복 주머니 안에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시어머니 강 여사였습니다. 현우는 크게 심호흡을 한번 하고 힘겹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찢어질 듯 날카롭고 들뜬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 회의는 잘 끝났어. 분위기 어때? 내년에 전무 승진하는 거 확실하대. 현우는 꽉 막힌 목구멍으로 쇳소리를 쥐어짜냈습니다. 엄마, 나 해고당했어요. 전화기 넘어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약 5초의 정적 뒤 강 여사가 실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얘가 무슨 실없는 소리를 해. 아침부터 농담도 참. 현우는 주먹을 꽉 쥐며 소리쳤습니다. 농담 아니라고요. 진짜 잘렸다고. 회장님이 날 직접 잘랐어. 사원증도 정지되고 내 짐 싸서 지금 쫓겨났단 말이에요. 쨍그랑 수화기 너머로 도자기 잔이 바닥에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여사가 비명을 지르다시피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아니 세상에 그런 억지가 어딨어. 네가 회사에 돈을 얼마나 벌어다 줬는데 감히 널 잘라. 무슨 오해가 단단히 있는 게 틀림없어. 너 거기 가만히 있어. 엄마가 지금 당장 갈 테니까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여의도 본사 로비로 강 여사가 탄 택시가 총알처럼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그녀는 광장에 넋을 잃고 서 있는 아들과 그 손에 들린 종이 상자를 발견하고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현우야, 도대체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냐. 현우는 말없이 품에 있던 해고 통보서를 어머니에게 내밀었습니다. 붉은 직인을 확인한 강 여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창백해졌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잘났는데 분명 너 시기 질투하는 놈들이 모함한 거야. 가자 들어가서 당장 회장놈 멱살을 잡고서라도 따져 물어야지. 이성을 잃은 강 여사는 아들의 손목을 낚아채고 1층 메인 로비 인포메이션 데스크로 돌진했습니다. 여기 책임자 나와. 우리 현우가 왜 잘렸는지. 당장 해명에 말끔한 정장 차림의 보안 요원들이 즉각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고객님 신분증과 사전 예약 내역을 확인해 주십시오. 강 여사는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 태성그룹 백현우 본부장 엄마야. 아니, 회장실로 당장 연결해. 내가 그 회장이라는 사람 좀 만나야겠으니까. 데스크 직원은 사무적이고 냉정한 태도로 답했습니다. 송태준 회장님께서는 현재 중요한 외부 손님과 오찬 모임이 있으셔서 누구도 면담하실 수 없습니다. 예약이 없으시면 즉각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가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제발 창피하게. 나 이미 해고 확정 났어요. 그냥 집에 가요. 하지만 강 여사는 아들을 밀쳐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창피? 뭐가 창피해? 내 아들 인생이 하루아침에 곤두박질치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그 소란 속에 마침 로비를 지나가던 현우의 옛 직장 선배인 김상무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현우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선배님, 제발 저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총괄 사장님 한 번만 뵙게 해주세요. 제발요. 김상무는 현우를 무척이나 난감하고 애처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백현우, 나도 어쩔 도리가 없다. 이건 인사팀이나 사장단 선에서 결정된 게 아니야. 송태준 회장님께서 직접 하달하신 특명이라고. 회장님께서 널 단단히 벼르고 계시던데 내가 무슨 수로 나서냐, 회장님이. 직접이요. 도대체 왜요? 저 정말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김상무는 안타깝게 혀를 축축 찼습니다. 그건
나도 모르지. 그런데 아까 비서실 쪽에서 흘러나오는 소문으로는 오늘 회장님께서 무지하게 아끼시는 최측근 혈육분이 찾아오셨다더군. 회장님이 그분 때문에 단단히 화가 나셨다는 얘기가 있어. 아무튼 난 더 이상 엮이기 싫으니 이만 가네. 그 말을 남긴 채 김상무는 황급히 로비를 빠져나갔습니다. 최측근 혈육 현우와 강 여사는 서로를 바라보며 어리둥절했습니다. 현우는 태성그룹에 3년을 다녔지만 회장에게 숨겨진 혈육이 있다는 소문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혈육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강 여사는 이를 득득 갈았습니다. 그 잘난 핏줄이 도대체 누군지 몰라도 내 두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오늘 나 여기서 죽치고 앉아 있을 거니까 회장 내려올 때까지 비키지 마. 두 사람은 로비 한 구석에 마련된 민원용 대기석에 짐짝처럼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1시간, 2시간. 초조하고 끔찍한 시간이 흐르는 동안 현우의 핸드폰은 계속해서 사회적 죽음을 알리는 알림을 울려댔습니다. 태성그룹 임원진 단체 채팅방에서 강제 퇴장되었습니다. 신용카드 한도 초과로 결제가 정지되었습니다. 가슴에 달았던 찬란한 훈장들이 하나씩 뜯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정오를 넘긴 일시 무렵 팅 하는 경쾌한 기계음과 함께 1층 로비 중앙을 가로지르는 최상위 경영진 전용 VVIP 엘리베이터의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대기석에 앉아 졸고 있던 강 여사와 핸드폰만 들여다보던 현우가 동시에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수십 명의 경호원과 임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태성그룹의 제왕 송태준 회장이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현우 모자는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그쪽으로 돌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들의 발걸음은 로비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거대한 쇠못이라도 박힌 듯 옴짝달싹 못하고 멈춰 섰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두 눈을 의심하며 미친 사람처럼 연신 눈을 비벼댔습니다. 강 여사의 입은 떡 벌어진 채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환각이 아니었습니다. 수만 명을 호령하는 송 회장의 바로 옆 한 발자국도 떨어지지 않은 가장 가까운 곁에 선명하게 서 있는 사람. 단정하고 기품 있는 크림색 투피스 정장을 입고 온화하지만 당당한 미소를 지으며 회장과 다정하게 담소를 나누며 걸어 나오는 여자. 그것은 바로 저 윤서아였습니다. 로비에 도열해 있던 수백 명의 본사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송 회장과 저를 향해 깊이 인사했습니다. 송 회장은 저를 에스코트하듯 제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으며 자상하게 웃어주셨습니다. 세상 무서울 것 없는 냉혹한 카리스마의 소유자가 오직 저를 향해서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아버지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우의 전신에 전류가 흐르듯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고 뱃속에서부터 지독한 공포와 깨달음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순식간에 과거의 조각들이 퍼즐처럼 짜맞춰졌습니다. 3년 전 그가 서류 전형에서 족족 미끄러지다 기적처럼 태성그룹 공채에 합격했던 날, 초고속 승진을 거듭하며 부장이 되었을 때 총괄 사장이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백 부장 우리 회사가 자네를 아주 특별히 아끼고 있어. 뒤에서 자네를 굳게 믿고 밀어주는 그분의 은혜를 절대 저버리면 안 되네. 라고 했던 뼈있는 농담. 그는 그분이 그저 경영진 중 한 명일 거라 착각했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철저히 무시하고 어젯밤 쫓아내듯 이혼 서류를 던졌던 그 시골 구석 출신의 아내가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 이 거대한 태성제국을 지배하는 송 회장의 피부치라면 그 끔찍한 가정이 뇌리를 스치는 순간 3년 동안 쌓아올린 그의 얄팍한 자존심은 거대한 쓰나미 앞에 놓인 모래성처럼 완전히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이윽고 저와 삼촌은 정문 앞 대기 중인 리무진을 향해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어들어 가는 듯한 파열음이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서아, 야. 저는 걸음을 멈추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거리에 현우가 종이 상자를 끌어안은 채 처참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 오만하고 기고만장하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저승사자를 마주한 사람처럼 창백하게 질려 있었죠. 그는 침을 꿀꺽 삼키며 힘겹게 입을 뗐습니다. 네가 왜 거기 있는 거야? 저는 그를 무기질적인 시선으로 차분하게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여긴 내 가족의 회사니까 내가 여기 오는 게 뭐 이상한 일이라도 되니 그는 도리지를 쳤습니다. 아니, 내 말은 네가 왜 송 회장님하고 같이 그때 사태 파악을 못한 강 여사가 억지 미소를 쥐어짜며 허겁지겁 제 앞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서아 아니니 네가 웬일이냐. 아니 근데 네가 어떻게 회장님을 알고. 아유, 이왕 만난 거 엄마한테 얘기 안 할래. 저는 그녀를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결혼 3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우리 서아 그리고 엄마라는 호칭이었습니다. 참으로 가증스럽고 역겨운 타이밍이었죠. 삼촌이 천천히 돌아서며 두 모자를 향해 서리빨 같은 시선을 던졌습니다. 당신들 누구요? 현우가 반사적으로 허리를 숙이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게 저는 그가 말을 채맺기도 전에 강 여사가 비굴하게 웃으며 나섰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서아 애미 되는 시어머니 강 여사라고 하고요. 여긴 서아 남편이자 오늘 잘린 우리 현우입니다. 그 뻔뻔한 대답에 삼촌은 턱을 치켜들고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아, 당신들이로군. 안 그래도 얼굴 한번 참 보고 싶었는데 잘 만났소. 너무도 차분한 삼촌의 어조에 현우는 덜컥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회장님, 서아가 어떻게? 삼촌이 현우의 말을 매섭게 잘랐습니다. 니놈 눈엔 내가 왜 서아와 함께 있는지 궁금하겠지. 그래, 대답해주마. 현우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삼촌이 로비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선포하셨습니다. 이 윤서아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혈육이자 내 친누나의 외동딸, 즉 나 송태준의 하나밖에 없는 친조카다. 내 조카는 어려서부터 뼈대 있는 집안 교육을 받아 자신의 배경을 무기 삼아 함부로 자랑하고 다니지 않는 겸손한 아이였어. 그러니 근본 없는 당신들 모자가 그걸 알아챌리 만무했겠지. 친조카, 그 세 글자가 핵폭탄처럼 현우의 머릿속에 떨어졌습니다. 강 여사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닐 거야. 말도 안 돼. 우리 며느리가 어떻게 태성그룹 회장 조카라는 거야? 삼촌은 가차없이 팩트를 꽂아 넣으셨습니다. 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백현우, 3년 전에 내 놈이 우리 그룹에 어떻게 입사했는지 곰곰이 떠올려봐라. 내 놈 스펙 삼류대학의 경력은 쥐뿔도 없는 백수건달이었어. 서류 전형에서 광탈할 수밖에 없는 쓰레기 이력서였다고. 그런데 네 놈이 기적처럼 면접을 보고 합격했지. 단 한 번도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봤나? 현우의 목울대가 크게 일렁였습니다. 사실 저도 운이 참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노력으로 삼촌이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운내, 노력, 웃기지도 않는 소리. 그 잘난 기회 바로 여기 있는 내 조카. 서아가 무릎 꿇고 빌어서 만들어준 거다. 서아가 내 알량한 자존심 다칠까봐 네 놈이 자기 힘으로 일어선 거라고 착각하게 놔두라고 나한테 간청했어. 넌 그저 서아가 깔아놓은 벨벳 카펫 위를 아무 생각 없이 걸어 올라간 꼭두각시였을 뿐이야. 현우는 돌로 변한 조각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서서히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두 눈에는 경악과 믿을 수 없다는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서아, 네가 정말 네가 다 한 거라고. 저는 고개를 작게 끄덕였습니다. 맞아, 현우야. 3년 전 당신이 폭우 속에서 이력서 쥐고 덜덜 떨며 다 포기하려 했을 때 내가 삼촌께 매달려 간청했어. 당신이 합격 통보받고 미친 듯이 소리칠 때 나도 화장실에 숨어서 엉엉 울었어. 당신이 승진할 때마다 내가 삼촌께 당신 좀 더 지켜봐 달라고 빌었어. 나는 당신이 정말로 착하고 성실해서 크게 될 사람이라고 믿었으니까. 현우는 종이 상자를 든 채 양팔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뇌리에 과거의 장면들이 플래시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승진턱을 쏘겠다며 고급 식당에서 거드름을 피울 때 가장 싼 된장찌개를 먹으며 자상하게 웃어주던 서아. 자기 어머니가 너 같은 촌년이 우리 본부장 아들 덕에 호강한다며 멸시할 때 끝끝내 진실을 밝히지 않고 고개를 푹 숙이던 서아. 그 모든 인고의 시간들이 사실은 자신을 파멸해서 구원해주던 동아줄이었다는 것을 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상황 파악을 마친 강 여사가 돌연 미친 사람처럼 저에게 달려들어 제 바지춤을 부여잡았습니다. 완전히 태도가 돌변한 비굴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아, 아니, 아가 내가 미쳤었나 보다. 어제 내가 한 말은 진짜 다 오해야, 오해. 늙은이가 주책맞게 열이 뻗쳐서 헛소리한 거다. 우리 가족 아이가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지 않니? 제발 화 좀 풀어라. 저는 그녀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족이요. 어제 어머님이 제 얼굴에 대고 뭐라고 하셨죠? 내일 집 밖으로 나가면 다시는 돌아올 생각 마라. 그리고 죽은 애비 영전 챙길 생각 말고 살아서 돈. 벌어오는 내 아들 수발이나 들어라. 그게 며느리를 대하는 시어머니의 진심 아니었나요? 제가 서류에 사인하니까 아주 통쾌하게 웃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가족이라고요. 강 여사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술만 달싹일 뿐 변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멍하니 서 있던 현우가 종이 상자를 바닥에 내팽개치며 제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가엔 이미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서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미친놈이야. 눈깔이 삐어서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그랬어. 나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저는 그를 무표정하게 응시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다. 내가 삼촌 조카라는 걸 몰랐던 거니. 아니면 네 아내를 인격체로 존중하는 법을 몰랐던 거니. 그 한마디에 현우의 고개가 푹 꺾였습니다. 삼촌이 싸늘하게 챙기를 박으셨습니다. 백현우, 똑똑히 들어라. 네가 어제 서아에게 이혼 서류를 던지고 나 없으면 굶어 죽어라는 폐악질만 부리지 않았어도 넌 여전히 태성그룹의 본부장으로 떵떵거리며 살았을 거다. 이 모든 비극은 바로 내 오만함과 천박함이 스스로 불러온 업보야. 삼촌은 더 이상 그들을 상대할 가치조차 없다는 듯 저를 향해 부드럽게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서아, 넌 이제 저런 벌레만도 못한 것들과 말 섞을 필요 없다. 가자. 회의 마치고 우리 삼겹살이나 구워 먹으러 갈까? 저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삼촌. 제가 발걸음을 돌려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하려 할 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털썩하는 둔탁한 소리가 로비 대리석 바닥을 울렸습니다. 뒤를 돌아보자 태성그룹에 전도유망했던 본부장 백현우가 수많은 직원들이 쳐다보는 1층 메인 로비 정중앙 대리석 바닥에 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알량한 자존심과 거만함은 잿더미가 된 지 오래였고 그는 마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폐잔병처럼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서아 여보,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줘.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줘. 내가 당신 시키는 대로 당신 발닦기라도 하면서 살게 내가 다 바꿀게.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웅성거리며 그 참담한 광경을 스마트폰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수치심 따윈 이미 그의 머릿속에서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저 이 달콤한 권력과 돈, 그리고 평생 자신을 떠받들어줄 황금아치 같은 아내를 영영 잃어버렸다는 끔찍한 공포만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죠. 저는 무릎 꿇은 그 남자를 한참 동안 고요히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제 우주의 전부였고 제 청춘을 헌신해 지켜주고 싶었던 사람. 하지만 지금 제 가슴 속엔 그 어떤 미련도 애증조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활활 타오르다 못해 하얗게 식어버린 재처럼 완벽한 평온함만이 감돌았죠. 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속삭였습니다. 현우야, 그거 아니. 3년 전 당신이 매일 밤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자괴감에 빠져 펑펑 울 때 난 단 한 번도 당신을 초라하게 여기거나 누군가에게 무릎 꿇게 한 적 없었어. 난 당신이 당신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일어서길 바랐으니까. 현우는
바닥에 머리를 짓두쓰며 흐느꼈습니다. 알아서 와. 내가 개새끼야. 그런데 오늘 당신을 이 차가운 바닥에 무릎 꿇게 만든 건 내가 아니야. 당신의 그 천박한 욕심과 나를 짓밟고 올라서려 했던 당신의 오만함이 당신 스스로를 무릎 꿇게 만든 거지. 그러니까 나한테 빌지 마. 난 당신을 용서할 권리도 당신 곁으로 돌아갈 이유도 없으니까. 옆에서 눈물 콧물을 흘리던 강 여사도 제 다리를 붙잡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서아 며느리, 이 어미가 잘못했다. 앞으로 내가 다 비위 맞추고 친정아버지 제사 때마다 내가 손수 전 붙여서 따라갈게. 제발 우리 현우 불쌍해서 어쩌니. 응. 저는 강 여사의 손을 밀어내며 서글픈 조소를 머금었습니다. 어머님, 3년 전 제가 이 집 며느리로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 기억하세요. 어머님이 제 손 잡고 이제부터 넌 내 친딸이다 하셨을 때 저 진짜 그 말 믿었어요. 그래서 어머님 아프실 때 밤새워 간호하고 맛있는 거 있으면 어머님 입에 먼저 넣어드렸어요. 하지만 어머님 눈에 저는 영원히 착취하기 좋은 가정부이자 남의 식구였을 뿐이죠. 강 여사는 숨을 헐떡이며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그 오만했던 주둥이가 아들의 화려한 미래에 맹독을 부었다는 죄책감이 비로소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무릎 꿇은 현우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제 당신이 이혼 서류 던지면서 그랬지. 나 없으면 굶어 죽을 거라고. 그런데 어쩌나. 오늘 하루아침에 밥줄이 끊겨서 길바닥에 나 앉은 건 당신이고 여전히 내 삶을 온전히 쥐고 평온하게 살아갈 사람은 나 윤서아네. 저는 그의 눈동자를 향해 똑똑히 선언했습니다. 타인에게 던진 칼날은 결국 가장 날카로운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 목을 치는 법이야. 이제 그만 각자 갈 길 가자. 침묵에 휩싸인 로비를 뒤로하고 저는 삼촌 곁으로 돌아섰습니다. 삼촌은 현우를 향해 경멸의 시선을 보내며 마지막 일가를 날렸습니다. 백현우, 내가 너에게 가장 실망한 게 뭔지 아나? 네가 내 조카를 모욕해서가 아니야. 네 놈이 감사함을 잊어버린 괴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밑바닥부터 함께 비를 맞아준 사람을 버리는 놈은 평생 그 어떤 비옥한 땅에서도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법이야. 삼촌은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건장한 요원들이 다가와 엎드려 우는 현우와 악을 쓰는 강 여사를 건물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절규가 자동문 밖으로 멀어질 때쯤 삼촌은 저를 다독이며 등을 감싸 안으셨습니다. 로비를 빠져나와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한낮의 태양이 제 온몸을 따스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청량한 가을바람에 가슴속 깊은 곳까지 뻥 뚫리는 듯한 쾌감이 밀려왔습니다. 3년, 결코 짧지 않은 그 인고의 세월이 끝났다는 해방감. 저를 갉아먹던 기생충 같은 사람들을 제 손으로 끊어냈다는 통쾌함이 온몸의 세포를 깨우는 듯했습니다. 리무진 뒷좌석에 나란히 앉은 삼촌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서아, 넌 이제 어쩔 테냐. 아까운 네 3년 청춘 후회되진 않고 저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여의도의 풍경을 바라보며 맑게 웃었습니다. 후회되죠. 더 빨리 도망치지 못한 거, 내 가치를 너무 몰라준 사람한테 내 인생을 바친 거. 하지만 삼촌 어제 내가 그 문을 박차고 나오지 않았다면 난 평생 나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았을 거예요. 비싼 수업료 냈다고 생각할래요. 삼촌은 껄껄 웃으셨습니다. 그래, 그거면 족하다. 네 아버지도 하늘에서 널 참 대견하게 여기실 게야. 남에게 베푸는 선의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내 자존감까지 깎아먹으면서 하는 희생은 미덕이 아니란 걸 배웠으니 말이다. 저는 파랗게 갠 가을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인자한 미소로 저를 내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빠 딸, 이제부터는 정말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내 진짜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을 위해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게요. 더 이상 나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 눈물 흘리지 않을 거예요. 매끄럽게 도로를 미끄러져 나가는 리무진 차창 밖으로 태성그룹 사옥이 서서히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저의 쓰디쓴 3년의 결혼 생활도 그렇게 과거라는 이름표를 달고 영원히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스스로의 가치를 깨달은 윤서아라는 한 사람의 눈부신 새 출발뿐이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끝없는 인내와 희생만이 사랑의 정답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뼈저린 교훈을 남겨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우리 가족 스토리는 다음 시간에도 더욱 깊이 있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